네, 10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특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분위기 전환이 조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임팩트가 컸던 것은 단연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그리고 크리스 라슨에 대한 개별 소송에 대해서 취하겠다, 전격적으로 정말 난데없이 느닷없이 취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일단 밝힌 내용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 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11월 9일까지 일정을 좀 내라. 그 일정을 뭘 위한 거냐면 리플랩스가 판매한 비증권, 아니, 증권 판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식재판 판결에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를 증권이라고 법원에서도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제책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해서 벌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사실 벌금 합의로 지금 종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레미 오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리플 SEC 케이스는 사실상 끝났어, It's over,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금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7억 700만 달러 규모의 XRP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이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커졌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 오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가 지금 이번에 일부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재판이 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법원은 내년에 최종 판결을 내릴 거고, 특히 이제 사실관계 파악은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뭔가 내용이 나오더라도 새롭거나 놀라운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지만 이건 하나의 가능성이고, SEC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양측 모두 항소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양측 모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전부터 통계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SEC의 항소심 승소 확률이 14.2%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웃기죠.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지금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4.2 너무 낮은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SEC는 지금 항소심으로 갔을 때, 물론 이제 리플 소송 어떤 특정 소송을 찝어서 이 소송 역시 통계 확률에 맞춰서 승소 확률이 14.2%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5년 동안에 걸쳐서 항소심 승소 확률이 14.2%밖에 안 된다는 거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합의 가능성도 있고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벌금 가지고 뭐까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 이 양반도 이제 리플 진영을 지지하는 변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SEC가 이번에 취한 것은 법원이 SEC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SEC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이럴 경우라면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SEC가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내고 있는데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싹 다 지금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레이스케일 판결에서 지금 패소를 하고 항소도 안 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더 약해지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정식으로 이제 효력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SEC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로부터 7일 정도 뒤에 이제 법원에서 그레이스케일 GBTC를 현물 ETF로 승인하는 것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해라 라고 판결에 대한 이제 효력이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겁니다. 원래는 금요일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금요일 날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월요일 정도로 이제 나오지 않겠냐,
그게 타임테이블상 맞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합의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들도,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전문 변호사들도 지금 거의 동일한 톤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레드 리스폴리 같은 경우에는 합의 가능성에 조금 더 굉장히 큰 포지션으로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 제레미 공 같은 경우에는 합의도 할 수 있고 항소도 갈 수 있는데 항소 가봤자 승소 확률 SEC 통계적으로 14.2%. 야, 이거 뭐 항소 가겠어? 결국에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합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를 할 경우에 리플 입장에서는 기관을 대상으로 초기에 판매한 700만 달러 규모의 7억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약식재판 결론에 동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SEC와 벌금을 조율해서 벌금 합의로 종료를 시키고, 다만 여기서 이제 리플랩스가 꼭 진행을 해야 하려고 하는 것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투자계약이 아니다라는 약식재판 판결을 SEC는 동의한다. 아마 이걸 당연히 넣으려고 할 거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양측이 이제 이견이 조율이 된다라면 리플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일단 초기 기관들 대상으로 판매한 게 투자계약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거고, 우리가 약식재판 판결 전부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초기에 기관들을 불러놓고 대상으로 했을 때 투자계약 맺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2차 시장 프로그래매틱 방식의 알고리즘 형식으로 판매가 된 XRP,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한 XRP가 과연 우리가 리플랩스와 투자 계약을 맺은 것인가? 그거 이상하잖아요. 100년 전 하위 테스트를 기준 삼아서 때려 박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가 끌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약식재판 판결에 근거한 내용들을 SEC가 100% 수용한다. 그래서 그게 양측이 합의가 된다라면 합의하는 게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초기 판매 물량 벌금으로 땡치고 이제 소송 리스크 제끼고, 리플은 이제 소송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IPO를 향해서 나아가고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더 가속화시키고, 이렇게 딱 그냥 기업 비전에 따라서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린다 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우위에 있는 건 리플이야. 그래서 리플은 자신들의 조건을 100%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의 조건 100%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적어도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증권 투자계약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100% 명시를 한다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굳이 합의를 할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이제 법원에서도 숨통을 조금 틔워준 게 있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번 SEC 리플 사건 약식재판 판결을 전체 암호화폐 사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플 사건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리플과 동일하다라면 약식재판 판결을 그 해당 사건에도 대입을 시켜서 이 판례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리플 사건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 동일하지 않다라면 판례로서 활용할 수 없다라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그렇게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합의해. 약식재판 가지고 어차피 이거 다른 사건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XRP가 2차 시장 판매된 게 비증권이라는 거를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등등이 일괄적으로 대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판례로서. 그래서 그걸 지금 법원에서까지 갈래를 터준 것은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 법원에서 갈래를 터졌고 SEC가 갑자기 난데없이 경영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1차 시장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해서 구제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11월 9일까지 날짜 법원에다 얘기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그러면 합의하려고 SEC가 거의 사실상 처음으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막 XRP가 막 5달러가 있고 10달러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정황들을 대입을 시켜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충분히 합의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약식재판 판결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 물론 그 시점은 뭐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죠. 일단 내년 정식재판 시작 개시 일정이 내년 4월 20일 정도, 20일인가 23일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내년 뭐 1분기가 될지 올해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여차하면 연내, 올해 연말에 연내에 갑자기 돌발 합의가, 기습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합의에 대한 루머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잭 더 리플러 이 양반도 XRP 인생 건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합의 아무 때나 된다라는 거예요. Settlement anytime 외치고 로켓 달나라 가는 거고, XRP to the moon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차트론도 괜찮다. 그래서 과거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렇게 폭등했던 그만큼만 그 비율로 올라가 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30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차트적으로 주간 차트에선 가능하다. 그래서 2024년 정도에 $30 뭐 요 정도 가능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세틀먼트 애니타임 하면서 XRP 투 더 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지금 이번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핵심 개발자인 안토니 리아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프로젝트 팀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아시죠? 이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솔루션,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결제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이거를 레이어 2 옆에 하나 브릿지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더 빠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속도 구현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구현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핵심 개발자가 밝히면서, 와, 이거 지금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XRP나 어떤 솔라나나 다른 디파이 결제 플랫폼들 또 커런시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 유틸리티적으로도 단순히 가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틸리티적인 페이먼트 토큰으로서 비트코인도 가치가 충분하지. 왜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결제할 때 그 구현시킨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게 해킹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가진 의미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결제 송금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역량 강화,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만이 아니고 유틸리티적으로도 오케이 좋아. 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느린 결제 시간이라는 이 단점을 해소할 수 있거든. 그게 지금,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도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연계를 시키면서 이게 굉장히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관심을 받았던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이 새로운 종류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기 쉽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일상적으로 더 대중화되고 페이먼트 결제 수단으로서 확장되기 위해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지금 이게 약간 보안 우려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더 저변을 넓혀가면서 수용도를 높이는 데는 꽤나 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연은 불가피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번에 불거진 거예요. 이 사람 안토니 리아드가 프로젝트 팀을 탈퇴하겠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뭐 얘기가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저도 100%는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보안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게 아주 단순하게 쉽게 뭔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가 조금 이러면 비트코인의 어떤 저변 확장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리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존 디튼 변호사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보다 스펜더 비치가 훨씬 더 우수해.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스펜더 비치보다 더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비트코인 송금 결제를 구현하는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꼭 라이트닝 네트워크일 필요는 없잖아. XRP 레저에서 이용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스펜더 비치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캐나다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 회사거든요. 비트코인 송금 플랫폼인데 XRP 레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리플 위에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플의 빠르고 저렴한 결제 혁신, 이걸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펜더 비치가
XRP 레저 위에서 가동이 돼서 XRP 레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송금 결제 혁신, 통화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근데 XRP가 어떻게 증권이냐라고 아미시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을 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펜더비치가 참 재밌는 곳이죠. 그러니까 XRP 레저 위에서 모든 통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통화에 대한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 레저의 어떤 우수한 확장성, 상호 운용성을 얘기할 때 스펜더비치가 지금 이미 구현을 하고 있는 되게 재밌는 어떤 케이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존 디튼 같은 경우에는 야 그냥 XRP 레저 기반으로 스펜더비치 같은 거가 훨씬 낫지. 야 무슨 라이트닝 네트워크 저렇게 보안 문제 있고 어우씨 완전 열등해. 완전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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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열등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요거 보고 야 정말 지금 시세는 약간 불안불안한데 여기 지금 되게 아쉬운 부분이 소송 리스크 딱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소송 리스크가 여차하면 조만간 아니면 소송을 정식으로 일심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어차피 내년 2분기나 3분기에는 1심 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심을 가더라도 1심 판결이 거의 중추적으로 사실상 소송에 대한 어떤 마무리 이런 느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약식재판 수준으로 내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리플에 우호적으로 1심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이 스펜더비치가 지금 이미 구현하고 있는 이런 혁신, 그러니까 XRP 레저 기반으로 XRP 레저를 활용해서 거의 모든 크립토 커런시의 송금 결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이미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과 관련해서 이 혁신에 대해서는 시장의 검증이 끝났잖아요. 지금 크립토 커런시 프로젝트 중에 기존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가 끝난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리고 주류 채택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의 비전을 좀 더 신뢰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간단치가 않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한 번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좀 비트코인 얘기 잠깐 보면 일단 흐름 좋아요. 지금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3만 달러 위에서 월간 종가 마감만 잘 해준다라면 아싸리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조금 갖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이 정도로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준 것은 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이 승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18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것은 이 두 가지가 낼 수 있을 법한 시너지. 야,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는 거죠. 게르트 반 라겐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이 3개월 동안 엄청 빡세게 고전을 했어. 스트러글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엄청 빡세게 고전을 했는데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전을 했는데 지금 2.25년 만에 하강 채널 돌파해버렸어. 뚝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물선형 랠리를 벌일 거야. 15만 달러 이상까지 가게 될 거야. 이거 이제 반감기 랠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더 흥미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Exciting times ahead,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렇게 시너지가 딱 맞춰가지고 지금 의미 있는 반등세가 확인이 돼 있고,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2일 전에 페이크아웃 이후에 3만 달러 돌파할 거라고 분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는데 봐봐 했잖아. 이 첫 번째 의미 있는 목표는 3만 1000달러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3만 1000달러 때 아마 조금 저항이 한번 세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약간의 조정 양상이 비춰줄 수 있는데 그만큼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3만 달러에서 3만 1000달러 구간에서 아마 조금 강력한 이 매도세, 곰세력의 저항이 아마 포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 이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숏 배팅을 좀 더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요건 이제 조금 또 3만 달러 지지 이후에 3만 1000달러 돌파 상황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지금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튀르키예 뭐 이런 지금 경제 위기가 굉장히 극심한 나라들, 인플레이션 막 1000% 나오는 이런 나라들,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미 올타임 하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거래소 지금 거래 상황별로는 다 일일이 체크 못 해봤는데 이 사람이 올린 걸 보면 다 이래요. 지금 다 올타임 하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씨 뭐지 지금?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경제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리스크 헤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헤지, 리스크를 헤지하는 안전자산의 어떤 특성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번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꾸준히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